일곱 번째 노트이고요. 일곱 번째는 그래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와 관련해서도 그래프 탐색과 관련된 아, 부분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컴퓨터 공학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그런 문제들 중에 어려운 문제들, 또 많은 문제들이 그래프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좀 잘 알아야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풀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상당히 알고리즘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래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좀 설명드리고 그래프를 이제 탐색하는 기본 알고리즘인 BFS, DFS를 간단히 살펴보고 그 BFS와 DFS를 응용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래프와 관련된 문제들 좀 살펴보고 끝으로 이제 가중치 방향 그래프에서 최단 경로를 찾아주는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살펴볼 거예요. 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8장, 8장에서 살펴보게 될 탐욕적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탐욕적인 알고리즘 중 하나가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좀 미리 탐욕적 알고리즘을 만나는 계기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8주에 2주 뒤에 보는 시험은 7장까지 그래프 문제까지 포함할 거고요. 아마 다음 주에 8장은 나갈 건데 진도는 나갈 건데 우리 중간 시험 범위에는 포함이 안 될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래프와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들은 저한테 자료구조 수업을 들었으면 이 파트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그리고 BFS와 DFS 알고리즘도 다 알고 계실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복습하는 차원에서 좀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그래서 그래프는 공집합이 아닌 노드와 그 노드를 연결하는 간선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노드의 집합과 간선의 집합으로 그래프를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보통 어, 노드의 집합, 노드의 개수는 n이라고 하고 간선의 개수는 m으로 표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n과 m을 갖고 이제 그래프와 관련된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나타냅니다. 공간 복잡도도 그렇고요. 그래서 nm이라는 기호를 그걸 써서 나타내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트리와 관련된 알고리즘이나 자료 구조도 많은데 이제 트리보다는 그래프가 더 큰 개념이죠. 트리도 그래프의 한 종류인데 트리는 보통 연결 그래프이고 이제 주기가 없죠. 주기가 없는 그런 그래프가 이제 트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트리의 그래프에 있는 이제 그래프를 구성한 간선들은 방향성이 있을 수 있고 방향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있는 없는 그래프를 무방향 그래프, 있는 그래프를 방향 그래프라 그러고요. 이 간선에 또 가중치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중치가 있는 그래프가 있고 가중치가 없는 비가중치 그래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만나는 문제에 따라서는 이 문제는 무방향 그래프와 관련된 문제일 수 있고 방향 그래프와 관련된 문제일 수 있고 그런 문제에서도 또 가중치가 있는 거 없는 거 뭐 이렇게 이제 내가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는 어떤 종류의 그래프와 관련된 문제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법들이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우리가 살펴보는 알고리즘은 다중 그래프는 아닌데 실제 현실에서는 다중 그래프도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다중 그래프는 두 노드를 잇는 간선이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교통을 생각하면은 이제 서울에서 천안 오는데 자가용으로 올 수도 있고 뭐
고속버스로 올 수도 있고 뭐 SRT나 기차를 이용할 수도 있죠. 그럼 간선이 세 개가 연결될 수도 있죠. 서울과 천안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런 그래프는 이제 다중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선에서 연결된 노드들을 우리가 이웃 노드, 인접 노드라고 하는데 방향 그래프에서 인접 노드와 무방향 그래프에서 인접 노드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무방향 그래프에서는 A와 B가 A의 이웃이면 B가 A에서 이웃이면 A도 B의 이웃이 되는 거고요. 방향 그래프에서는 갈 수 있어야지만 이웃입니다. A에서 B로 가는 간선이 있으면 이제 B는 A의 이웃이 되는데 B에서 다시 A로 가는 간선은 없으면 A는 B의 이웃이 아닌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몇 가지 예제를 보면은 이제 이런 애가 이제 방향성이 없으니까 무방향 그래프가 되겠고 얘도 무방향, 얘는 방향성이 있는 거고요. 이제 얘네들은 다중 그래프는 아니고 이런 애가 다중 그래프가 되겠죠. A와 B를 연결하는 선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고 얘네들은 가중치는 없고 여기는 이제 가중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중치가 양수만 포함할 수도 있고 양수가 아니라 음수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음수가 포함되면은 이제 뭔가 최단 경로를 따질 때 더 어려워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드의 차수 얘기를 하는데 노드의 차수는 이제 이 무방향에서는 나가는 요 노드에 연결된 간선수가 되겠죠. 간선수가 이 노드의 차수가 됩니다. 그런데 방향 그래프에서는 이제 우리가 차수를 이제 진출, 진입 차수로 나눠서 구분해 생각합니다. 얘는 진입은 빵이지만 나가는 건 3개가 되겠죠. 그렇죠? 얘는 진입은 셋, 나가는 건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출과 진입 차수를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그래프 문제 중에 가장 많이 우리가 살펴본 문제가 이제 탐색을 해서 한 노드에서 다른 노드까지 갈 수 있냐 없냐 이런 거가 되겠는데 한 노드에서 다른 노드까지 갈 수 있다는 건 이 노드에서 이 노드까지 경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노드를 연결하는 일련의 노드들을 경로라고 하는데 이제 노드 갖고 보통 얘기하지 않고 간선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간선들이 존재하면 A에서 B까지의 경로가 존재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이 노드를 갖고도 경로를 표시할 수 있지만 어떤 간선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B까지 갔는지 그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간선을 나열할 수가 있고요. 경로 중에 단순 경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 경로는 한 노드를 2번 거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2번 거친다는 거는 그 경로 안에 주기가 있다는 거야. 한 번 갔던 데를 다시 오니까. 그래서 단순 경로를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이제 경로의 길이는 가중치 그래프는 그 경로를 구성하는 간선의 가중치들을 합해서 이제 구하게 되겠고요. 비가중치 그래프에서는 이제 간선수로 경로의 길이를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 길이를 따져서 어느 게 더 짧은 길이인지가 나오게 되겠고 우리는 보통 최단 경로를 찾고자 하는 거죠. 물론 최장 경로라는 문제도 있겠지만 그거는 좀 더 어려운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기는 이제 첫 번째 노드와 그 끝 노드가 같은 거예요. 쭉 갔다가 다시 원래 위치대로 되돌아오는 경로가 이제 주기가 되겠고요. 연결 그래프는 그래프에서 서로 다른 모든 쌍 사이에 경로가 존재하는 그래프인데 이제 무방향 그래프에서는 연결 그래프이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연결 그래프죠. 어떤 노드든지 다른 노드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연결 그래프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0에서 3으로 갈 수 있지만 3에서 0으로는 절대 못 가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방향 그래프에서는 이거는 연결 그래프가 아닙니다. 연결 그래프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애들이 다른 모든 노드로 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못 가는 거죠. 이런 경우도 연결 그래프가 아니지만 얘는 연결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방향 그래프에서. A에서 B로도 A에서 C로 갈 수도 있고 C에서 A, C에서 B도 갈 수 있고 B에서 C, B에서 A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 그래프에서는 연결 그래프가 되기 위해서는 되게 이제 간선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방향 그래프에서는 약한 연결, 강한 연결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게 되는데 약한 연결은 언제 말하냐면은 이 방향 그래프의 간선을 죄송합니다. 방향을 없애는 거예요. 방향 그래프에서의 간선에서 그 간선의 방향을 없애면 무방향 그래프가 되겠죠. 그럼 이 무방향 그래프가 연결 그래프면은 이제 약한 연결이라 그러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약한 연결 그래프는 방향 그래프에서 연결 그래프가 아닌데 얘를 방향을 없애면은 연결 그래프가 되면은 이제 얘를 약한 연결 그래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약한 연결 그래프고 얘는 강한 연결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약한. 일반적으로 방향 그래프에서 연결 그래프는 강한 연결 그래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완전 그래프. 완전 그래프는 모든 노드가 인접 노드가 되는 그래프예요. 완전 그래프이면 연결 그래프이지만 반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런 애가 이제 완전 그래프가 되는 거죠. 모든 노드가 다른 노드의 이웃이 되는. 방향 그래프가 되면 더 복잡해지겠죠. 근데 이제 무방향 그래프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부분 그래프는 저 그래프에서 노드들 일정한 개수 빼고 간선도 빼가지고 만들어지는 그래프가 이제 그 부분 그래프가 되겠죠. 한 그래프가 여러 가지 부분 그래프가 있겠죠. 그래서 부분 그래프가 되겠고, 우리가 보통 살펴보는 그래프는 유한 그래프예요. 그래서 노드의 개수가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무한정 있지 않은 개념이고요. 그리고 무방향 그래프에서 부분 그래프가 완전 그래프이면은 이 부분을 클릭이라고 합니다. 클릭.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는 이런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클릭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클릭을 찾는 또 문제들도 있고요. 그래서 무방향 그래프의 부분 그래프가 완전 그래프이면 이 부분을 클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N개의 노드로 구성된 무방향 그래프의 최대 간선수는 어떻게 되냐? 최대 간선수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요런 애가 없다고 생각하고 완전 그래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요게 있다고 우선 생각을 합시다. 진출 요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A에서 나가서 다시 A로 오는. 그러면 요 노드만 놓고 보면은 몇 개의 간선이 있어요? 얘로 나가는 게 n개가 있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노드가 n개니까 n제곱개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힘들겠구나. 그러니까 설명할 때 얘를 빼면은 얘에서 나가는 경로가 n-1개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게 n개가 있을 테고 여기에 이제 이거를 두 번 카운팅한 거죠. A에서 카운팅 한 번 하고 B에서 카운팅 했으니까 나눠줘야 되겠고 그럼 여기에다가 요 안 했던 얘들을 더하면 n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저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이 있고 만약 요런 애들을 빼면 이제 요만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n제곱개 정도 m이 최대 있을 수 있을 때 우리가 다중 그래프를 생각 안 하면 이제 n제곱 정도가 있는 거예요. n제곱이 있고 가장 이제 연결 그래프에서 그
그 간선수가 가장 작을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거보다 적으면은 연결이 안 돼 있는 애가 있겠지. 그치? 그럼 얘가 몇 개가 있냐? n-1개가 있어요. 그럼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n-1개에서 이 정도까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정도까지. 가장 연결 그래프면 가장 적을 때가 n-1, 가장 많을 때가 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에서 노드 그 n과 m의 관계가 보통은 n과 m의 관계에서 m의 범위는 n부터 한 n제곱까지 그 사이에 있다. 이제 이렇게 보통 생각하고 우리가 문제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간선수가 최대 간선수에 가까우면 밀집 그래프, 반대로 간선수가 적으면 0에 가까워진다는 건 연결 그래프가 아닐 때도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살펴보는 모든 문제가 꼭 연결 그래프라는 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노드들만 있고 하나도 연결이 안 돼 있으면 간선수는 빵이 되겠죠. 그러면 희소 그래프. 그러니까 간선수가 매우 적은 데는 희소, 많은 데는 밀집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희소와 밀집이 왜 중요하냐면 저기 이 내가 살펴보는 문제들이 계속 다 밀집 그래프만 있다. 그러면 어떤 자료 구조로 이 그래프를 표현할지 또 희소 그래프일 때 표현할지 이런 게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면 자료 구조 시간에 배웠겠지만 어떤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이 그래프를 먼저 컴퓨터 내로 자료 구조로 표현해야 돼요. 표현해야지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를 우리가 자료 구조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 하나가 인접 행렬, 또 하나가 인접 리스트예요. 물론 어떤 문제들은 굳이 인접 리스트나 인접 행렬로 표현하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존재하긴 합니다. 그럴 때는 보통 뭐가 있냐면은 간선의 목록이 있어요. 간선들의 목록.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프로그램 경시대 문제에서 그래프 관련된 문제이면은 주어지는 게 간선 정보들이 주어져요. 간선 정보들. A와 B는 연결됐다. 아니면 A, B는 연결됐는데 이 A, B 간선의 가중치는 10이다. 이런 3쌍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주어지겠지. 그러면 그걸 내가 입력받아서 인접 행렬로 표현하든 인접 리스트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그 받아들인 그 자체만 갖고도 문제를 해결할 때도 있는데 한 90% 이상은 이제 행렬이나 인접 리스트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방향 그래프는 무방향이 아니라 비가중치 그래프는 이제 가중치가 없으니까 간선이 이 두 노드가 연결됐다 안 연결됐다만 나타내면 되겠잖아요. 나타내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1, 0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1, 0 대신에 더 많이 쓰는 거 그냥 불리한 2차원 배열로 해가지고 true, false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true, false로 나타나게 되겠고 보통 이 대각선은 문제에 따라서 우리가 표현하기 나름이에요. 거의 살펴보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저거를 true로 하든 false로 하든 크게 뭐 달라지지 않는데 이제 문제에 따라서 좀 요 대각선 어떻게 할지는 좀 고민해 보시면 되겠고 이 경우를 보면 이렇게 무방향 그래프는 딱 보면 얘가 어떻게 돼요? 대칭 행렬이 돼요. 대칭 행렬이 되니까 사용되는 공간의 복잡도는 n by n이잖아요. 2차원 배열이 n by n이에요. 노드들이 만큼 있어야 되니까 n by n이니까 n제곱 공간이 필요한데 그 n제곱 공간 중에 반은 낭비가 되는 거죠. 왜? 대칭적이니까. 이 반만 있어도 다 정보가 있는데 양쪽에 있으니까 이제 낭비가 되는 거예요. 낭비가 되는 단점이 있고요. 그런데 방향 그래프가 되면은 대칭적이지 않죠. 방향 그래프는 A에서 E로 가는 건 여긴 다 있지만 L에서 A로 가는 건 있지만 A에서 L로 가는 건 없잖아요. 그럼 대칭적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무방향 그래프이면은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낭비가 되는 거고, 얘는 이제 대칭적이지 않지만 낭비는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 보면은 많은 경우에 뭐예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낭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희소 그래프가 되면은 여기는 또 불필요한 공간들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접 횡렬은 언제 좋냐면은 밀집 방향 그래프일 때 제일 좋습니다. 그럼 낭비되는 공간도 없고 중복되는 정보도 없고 제일 편하네요. 그런데 이제 가중치 그래프의 경우에는 제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시된 데는 없는 건데 이 없는 거를 어떤 값으로 표현할 것인가가 이제 또 인접 횡렬 만들 때 고민거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가중치가 0보다 항상 크다. 그러면 요 값들은 다 마이너스 1 같은 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음수도 되고 양수도 된다. 그러면 뭐 특별히 표시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 더 쓸 수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 또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 있을 수 없는 값, 아주 큰 값으로 세팅하는 거예요. 보통 많이 쓰는 게 이제 그 인테저 맥스 밸류 쓰면은 또 막 계산할 때 이상해지니까 뭐 이런 식으로 9, 8, 7, 6, 5, 4, 3, 2, 1, 뭐 아니면 1, 0, 0, 0, 0, 0, 0, 뭐 해가지고 1,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떤 절대 이 가중치 범위를 벗어나는 값으로 이런 거를 뭐 INF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설정해가지고 그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큰 값을 상수로 정의해가지고 이제 저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은 쓸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저장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뭐 이런 방법도 있지만 실제 많이 쓰는 방법은 이렇게 어떤 큰 값을 상수로 정의해서 저장하는 게 더 많이 쓰는 실제 프로그램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이제 다음에 나올 인접 리스트는 이제 인접 행렬보다는 공간 복잡도를 줄여주는 거예요. 줄여주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해봤겠지만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에 주어진 정보를 갖고 인접 리스트를 만드는 것보다 인접 행렬을 만드는 게 편해요. 쉬워요. 프로그램 할 때 보면. 편해요.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다 그냥 인접 행렬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이번 학기에 요 과제를 같은 거 할 때는 과제를 좀 보고 어떤 게 이 문제 성격상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 고려해 가지고 어떤 문제는 인접 행렬로 어떤 문제는 인접 리스트로 이렇게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많으면은 한 문제를 똑같은 문제를 인접 리스트로 풀어보고 인접 행렬로도 풀어보는 것도 좋은 어떤 훈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 행렬은 밀집 방향 그래프일 때 유리하고 가중치 그래프에서는 그 가중치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간선이 없는 경우에 어떤 값으로 그걸 표현할 건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 상황이고요. 인접 리스트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해요. 링크 리스트로 그 이웃들을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이웃들을 이런 식으로 A는 B, D, B는 A, C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 그래프 같은 경우에 방향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놓으면은 A에서 나가는 간선은 2라는 건 알아요. A에서 2로 갈 수 있다는 건 아는데 거꾸로 A로 들어올 수 있는 진입하는 애들은 이 정보 갖고는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얘 말고 하나를 더 만들 수가 있어요. 역인접 리스트를. 거꾸로 가는 거죠. 거꾸로 가는 정보를 역인접 리스트로 만들 수 있는데 근데 역인접 리스트가 필요하게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냥 뭐 하는 게 더 나아요. 인접 행렬로
구현하는 게 더 간편한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봤는데 인접 리스트로 표현하면은 공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문제는 그 역인접 리스트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그 인접 리스트로 만들지 않고 그냥 차라리 그 인접 행렬로 만드는 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인접 리스트는 언제 좋냐면은 희소이고 무방향일 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무방향이면 인접 리스트를 그러니까 역인접 리스트를 만들 이유가 없어요. 나간 애랑 들어온 애가 같은 거지. 그러니까 A에서 B D로 가면 B D에서 A로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 갖고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요때가 가장 좋고 얘는 요때가 가장 좋은데 이렇지 않고 다양한 애들이 나올 수가 있으면 근데 이 우리가 저지 사이트나 아니면 뭐 백준 같은 데 문제 풀다 보면은 특정한 가정을 안 하고 아주 희소 그래프도 테스트 데이터로 나오고 밀집한 애도 나오고 막 이렇게 랜덤한 그래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희소냐 밀집으로 구분해 가지고 처리하기가 뭐 애매한 것들이 많아요. 그럼 차라리 이쪽 가는 게 더 편하고 구현하기가 편하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거고 얘는 그 고민이 없지 또. 그 여기서는 요 자리에 어떤 값으로 채울까에 대한 고민이 있지만 여기는 그 애들은 여기에 안 나타나잖아요. 여기 가중치가 직접 여기다 들어가는 거니까 없는 애들을 어떤 가중치를 줘서 저장할지에 대한 고민은 없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이점은 있고요. 그래서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래프를 먼저 인접 리스트, 인접 행렬 중에 어떤 거로 표현할지를 생각을 해보고요. 실제 그 시간 복잡도는 공간 복잡도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시간 복잡도도 달라져요. 시간 복잡도도 인접 리스트와 인접 행렬로 나타냈을 때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인접 행렬은 무조건 이 행을 한번 쫙 다 보게 돼요. 건너뛰긴 하겠지만 쭉 가는 거예요. 어차피 N4루프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는 여기 있는 만큼만 또 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능 측면에서는 알고리즘 성능 측면에서는 어떻게 표현에 따라서 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우리가 표현해 가지고 그래프를 이제 탐색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프를 탐색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BFS, DFS예요. 근데 BFS, DFS를 살펴보기 전에 일반적인 그래프를 어떻게 탐색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그래프가 주어지고 출발 노드가 S인데 이 S에서부터 어떤 노드들을 갈 수 있는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시작 노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집합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집합에는 내가 방문한 애들이고 여기는 아직 방문하지 않은 애들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이 집합에는 뭘 집어넣어요? 출발 노드를 넣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S에서 일로 가는 간선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 경계를 넘는 간선이라고 하는데 이 넘는 간선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 선택하면 여기 있는 애가 다시 그 애를 일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이 익스플로드 된 애의 그 노드의 수가 늘어나겠죠. 늘어나면 이 넘어가는 간선이 또 많아질 수가 있죠. 그럼 또 그 간선 중에 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그거를 언제까지? 넘어가는 간선이 없을 때까지 하면은 모든 애들을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한 애, 방문 안 한 애. 그럼 방문 안 한 애에서 방문 한 애, 아니, 방문 한 애에서 방문 안 한 애로 넘어가는 그 간선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면 돼요. 굳이 어떤 거를 특별하게 선택해야 된다는 게 없어요. 뭘 더 선택한다고 해서 유리해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할지 그것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 결정에 따라서 나온 알고리즘이 뭐예요? BFS, DFS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요 간선을 선택해야 돼요. 요 넘어가는. 근데 그 간선을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 그 방법에 있어서 그러면 S를 만났을 때 S에서 갈 수 있는 노드들이 5개가 있다. 그럼 이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5개를 어떻게 할 건가? 이 5개를 우선 어떤 자료 구조에 넣고 거기서부터 하나씩 처리해 주면 될 것 같은데 그 5개를 어떤 자료 구조에 넣고 빼내면 돼요. 차례차례. 그런데 Q에 넣으면은 그게 BFS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BFS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Q에 넣은 순서대로 방문하는 거예요. Q에 넣은 순서가 뭐예요? 가장 가까운 애부터 계속 가는 거고요. Q에 넣은 순서가 거꾸로 Q가 아니라 스택에 넣게 되면은 하나 넣고 또 얘에서 가까운 애 또 넣잖아요. 그러면 계속 멀리 가게 되는 거예요. 갈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어떤 자료 구조를 써서 요 선택 작업을 하냐에 따라서 이제 탐색하는 방법이 달라진 거고 그 방법들이 바로 이제 BFS, DFS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탐색 알고리즘 정확해요. 정확한데 뭐 여기 보시면 증명을 하고 있는데 뭐 말장난 같지만 어쨌든 보시면 모순을 증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보면 이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게 요건데 이 필요 충분 조건을 증명하려면 이쪽 방향으로 증명하고 이쪽 방향으로 양방향으로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출발 노드가 S일 때 알고리즘 종료돼서 V가 답을 포함하면은 S에서 V까지 경로가 있어야 되겠고 S에서 V까지 경로가 있으면 V가 답에 포함돼야 돼요. 근데 S일 때 알고리즘 종료에 V가 포함되어 있으면 경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따라가요? 요 넘어가는 여기 있는 넘어가는 애들에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로를 따라가고 있어요. 경로를 따라가면서 하나씩 넣기 때문에 당연히 V를 이쪽으로 옮겨왔으면은 S에서 거기까지는 경로가 있는 거예요. 알고리즘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거고 경로가 있으면 V는 포함돼야 돼요. 근데 포함이 안 된다.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건데 포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면 보통은 모순에 의해서 증명을 많이 해요. 그래서 경로가 있는데 V가 최종적으로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포함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그 자체가 모순이에요. 모순이 되면 포함이 돼야 되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포함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제 이 포함된 집합이 2고 V는 이 바에 있는 거죠. 포함이 된 애들, 포함이 안 된 애들 있는데 연결 그래프이면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간선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연결 그래프가 아니면 모르겠는데 연결 그래프면은 이쪽에 있는 노드에서 이쪽으로 가는 노드가 그 간선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더 진행이 되겠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알고리즘 정확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발 노드부터 도달하는 모든 노드를 찾아가는 게 목표이고요. 출발 노드에서 진출 간선에 연결된 모든 노드는 최종 답에 포함되어야 되고 이 노드의 진출 간선에 연결된 모든 노드도 또 포함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하나씩 옮겨오면서 반복하면 되는데 여기서 옮겨올 때 어떤 애를 먼저 옮겨와야 되는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필요성이 없어서 이제 내가 처리할 애들을 저장을 해주고 그 처리할 애들을 하나씩 처리해주면 돼요. 근데 얘네들을 저장해서 하나씩 처리할 때 편리한 자료 구조가 뭐냐? 삽입하고 추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삽입하고 추출. 그래서 삽입 추출이 편한 자료 구조가 뭐가 있냐 봤더니 뭐가 있어요? 스택과 큐가 있는 거죠. 근데 실제 큐가 더 뭔가 복잡한 자료 구조예요. 그렇죠? 스택은 원래 한쪽 방향으로만 하면 되잖아요. 큐는 양쪽 방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큐 자체의 구현은 물론 둘 다 삽입과 추출은 둘 다 O1이에요. O1인데 내부적으로 보면 이제
Q가 더 복잡한 거죠. 스택은 그냥 편하지. 한쪽 방향만 넣고 한쪽 방향 빼니까. 그래서 뭐 Q 스택, 뭐 리스트 써도 되고 우선순위 Q, 뭐 우선순위가 없으니까 배제하고 그럼 요 두 개를 쓴 게 이제 BFS, DFS가 되는 거고 스택을 쓰는 거는 스택을 안 쓰고 리커시브하게 구현해서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제 DFS는 두 가지 방법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비재기적으로 스택을 사용해서 구현할 수가 있고 그냥 재기적으로 리커시브하게 스택 없이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둘 다 어차피 그 시간 복잡도나 공간 복잡도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스택을 쓰는 애는 스택 자료 구조를 쓰는 거고 스택을 사용하지 않고 리커시브하게 구현한 애는 또 뭘 써요? 함스택이 쌓이겠죠. 그래서 이 함스택만큼 또 쓰게 되기 때문에 공간 복잡도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BFS는 이제 여기서 가면 얘 두 개를 넣고 그 다음에 넣은 순서대로 하니까 가까운 순서대로 처리하게 되겠고 스택을 쓰게 되면은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계속. 이게 자료 구조에 의해서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떤 그래프 문제인데 문제가 주어졌어요. 근데 보니까 BFS로도 해결이 되고 DFS로 해결이 되면은 주로 BFS로 많이 해결해요. 관례적으로 그런 거예요.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 보면은 보통 BFS, DFS를 써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BFS 써서 해결하나 DFS를 해결하나 시간 복잡도는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러면 많은 경우에 이제 BFS를 더 많이 쓰는 것 같긴 해요. 뭐 왜 그런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방향 그래프와 무방향 그래프가 있을 때 보통 무방향 그래프에서는 그냥 BFS를 많이 써요. 뭐 DFS를 못 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BFS를 많이 쓰고 방향 그래프는 이 방향에 따라서 쭉 가야 되는 게 필요할 수가 있어요. 가까운 애들을 차례대로 방문하는 게 아니라 방향 그래프에서는 한 방향으로 쭉 가는 게 필요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방향 그래프에서는 한 방향으로 쭉 가야 되면은 DFS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향 그래프에서는 보통 이제 DFS를 선호한다. 근데 뭐 둘 다 가능하면은 어떤 걸 쓰느냐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결과적인 차이는 없어요. 성능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BFS도 해결되고 DFS 해결되면은 뭘 쓰는지는 자기 마음인 거예요. 뭐 차이가 없으니까 성능적으로. 그리고 DFS를 구현할 때는 뭐 재기적으로 구현할 수도 있고 비재기적으로 구현할 수도 있고 어떻게 구현하는 건 또 여러분 마음이고요. 물론 비재기적인 게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는데 이 스택의 특성상 어떤 특성에 따라서는 조금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동작할 수가 있어요. 스택을 쓰면 비재기적으로 쓰면 왜냐하면 이제 이런 에서는 이제 이 A, B를 넣었을 때 S의 이웃이 A, B잖아요. 그럼 A, B를 어떤 순서로 넣냐? 스택에. 보통 우리가 프로그램 구현하면은 이 노드가 번호로 되어 있으면 번호 작은 거부터 넣게 되면 A 넣고 B 넣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를 방문해요? A 방문해, B 방문해. 스택 톱에는 뭐가 있어요? A를 먼저 넣었으니까 뭐가 있어요? B가 있어요. 그래서 B, 그 다음에 또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스택을 쓰지 않고 리커시브하게 돌리면은 작은 거부터 하니까 A 갔다가 C 갔다가 D 갔다가 E가 이런 식으로 가요. 근데 그렇게 가고 싶으면은 거꾸로 넣으면 돼요. 작은 거 넣는 게 아니라 큰 걸 넣으면은 작은 순으로 번호가 작은 순을 먼저 방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DFS를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구현하다 보면은 얘는 왜 내가 방문한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동작하지?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DFS 쓸 때는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좀 쉬었다가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